네, 여야의 총선 공천 내전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여의도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전에 여야 간 진검승부를 앞두고 내공을 키우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4.13 총선의 향배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 본부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도 정치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는데요. 새누리당 상황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고요. 이번 주 목요일 31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요. 유권자들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정당이 지금 득표를 할까, 그 의석수를 차지할까 지금 분분한데 각 정당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에 이렇게 목표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혹시 이제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앞자리에 저희가 이제 판넬을 하나씩 준비를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순서들 한 번씩 좀 적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의견도 좀 같이 좀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150석, 더민주당은 120석, 뭐 국민의당 한 40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당끼리 이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김광덕 본부장님 먼저 쓰셨는데, 네, 한번 좀 앞으로 세워서 새누리당 150석,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20석. 당들이 예상한 그 수치 정도 당들이 예상하고 뭐 자기네 이제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 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일단 150석 전후가 네. 승패를 가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152석을 아마 300석 중에 네, 152석을 얻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 정도는 얻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판세 분석이고 네. 앞으로 뭐 야권 후보 단일화든가 이런 거로 해서 변수는 상당히 있겠죠. 예. 그래서 150석 정도 현재 판세로선 그렇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더 민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아마 한 127석가 정도 얻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야권 분열이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예. 인해서 좀 줄어서 한 120석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국민의당은 한 20석 원내 교수단체의 마지노선이 그게 자기네 그렇죠. 목표인데 네. 그 정도의 전후는 얻을 것 같아요. 네, 좀 네. 모자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네네. 결정적인데요. 사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구성하는 하면은 이제 네네. 어엿하게 제3당의 논의 구조에 끼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예. 원내대표 회담에도 끼게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역 호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특히 이제 뭐 호남의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네네. 외라든가 극소수 후보 외에는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그 호남에서 이제 전체 28석인데 예. 그 중에 어쨌든 절반을 넘는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다가 비례대표 하면은 네. 20석 전후는 얻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앞으로 남은 변수가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그렇겠죠. 변수가 되죠. 주로 이제 호남 지역에서 좀 차지할 것 같다 했는데 그러면 김우석 부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예. 지금 상황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나 네. 불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변수도 있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과반 이상은 주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봐요.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이제 여권에 좀 더 과반을 좀 줄 것 같다. 예. 네네. 그러나 아주 그 승리를 줄 만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찌됐든 100석 이상, 110석 뭐 이 정도는 가져갈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국민의당이 얼마나 호남에서 선전하느냐 그게 그렇겠죠. 문제고 네. 또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정당 투표이기 때문에 예. 후보 경쟁력에서는 호남의 일부 지역 빼놓고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당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상관계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파고든다면은 네네. 후보와 다르게 그러니까 지역 선거의 후보와 다르게 정당 투표에서는 제3당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국민의당이 네. 일정 정도 네. 표가 몰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 10석까지도 그 비례대표만 가지고도 예. 한 10석까지도 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무소속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의당은 뭐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한 5석 정도를 비례해서 예상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무소속은 여권에서 분리된 탈당파 네. 이 경우가 얼마나 선전해 줄지 예. 이 부분에 대구의 몇 분 그리고 서울 은평 예. 그리고 또 그 윤상현 그렇죠. 의원 주고 인천 예. 이런 정도가 얼마나 예. 원내 들어올 수 있을까가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분들 보면 무소속 5석이기 때문에 전부도 당선되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고영신 교수님은요?
새누리당 160석. 그나마 좀 제일 많게 지금까지는 제일 많게 좀 짚어주셨네요. 어쨌든 새누리당이 공천 내용을 심하게 앓기는 했습니다만 예. 수도권에서의 122석에 걸린 이 수도권에서의 어부지리를 여전히 취할 걸로 봅니다. 어쩔 수 현재 없다. 보면은 예. 122석 가운데 네. 거의 110석 그 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네. 국민의당이 총선 때는 150.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9대 총선보다 조금 더 얻을 걸로 네.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19대 총선에서도 인천만 6대6으로 예. 같았지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렇죠. 서울이 48석 중에 16석인가 뿐이 못 얻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좀 더 얻을 걸로 봐서 네. 한 160석 정도 얻을 걸로 보고요. 네네. 국민의당은 지금 107석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예.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의 그런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네. 한 115석 정도 네.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보고요. 김정인 대표가 얘기했던 그 마지노선 어쨌든 넘어가긴 넘어가네요. 네. 그래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인 대표는 바로 보따리를 싸기로 했으니까 예. 그 선은 좀 넘어갈 것 같고 네네. 국민의당도 호남이 28석입니다만은 예. 저는 반타작은 하리라고 봅니다. 호남에서 그래서 반타작 정도요. 대여섯석 얻을 거고 예. 수도권에서 한두 석 거기에 안철수 이 대표라든지. 비례대표 예. 5, 6석 이렇게 하면 20석 정도 네네.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예. 정의당 네. 그리고 무소속 이런 쪽에서 한 5석 안팎 네네. 이렇게 얻어서 네. 전체 300석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군요. 지금 300석을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짚어주신 분들 중에는 새누리당 제일 많이 주셨고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원내교섭단체를 못한다. 15석을 좀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수도권의 변화 양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 특히 122석이 걸려 있는데 일려다야인 구도. 다시 네. 말해서 야당이 두 곳 아니면 세 곳이 나온 곳들이 많고요. 네네. 104곳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1 내지 5% 정도의 변화 속에서 네. 치열한 격전을 벌인다면 그 네네. 지역은 새누리당이 대부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새누리당이 이번에 공천 파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앙금에도 불구하고 네. 새누리당은 원래 조직력, 자금력 아주 뛰어난 정당입니다. 네네. 그리고 집권 여당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런 지역에서만 충분히 승리를 한다면 네. 제가 165석을 전망을 했는데 저는 네네. 그 이상도 그 훨씬 이상도 더 많은 가능하다. 숫자 예. 180석 소위 네. 말하는 선진화법에 관련된 그 숫자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저는 좀 새누리당이 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김종인 대표가 107석을 이제 전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 승부의 기점으로. 네. 그러나 막판으로 갈수록 야권에 대한 결집도 특히 야권 단일화가 당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예. 정당 차원에서는 이미 실패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도 일부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아무래도 쏠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선전을 하고는 있지만 호남 지역 이외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사실은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예. 여기에 비례대표 일부를 포함한다면 네. 저는 교섭단체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할 거다. 특히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맞설 수 있는 예. 제1야당의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네. 정의당은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 수치 정도로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저는 새누리당이 충분히 압승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구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파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어차피 판넬 드린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 싶어요. 사실 이번 지역구 중에 워낙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역만큼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관심 있는 곳이다. 좀 뭐랄까 좀 이변이다. 싶은 만한 선거구가 있다면 혹시 어디를 좀 전망하신지 어느 정도 지금 후보 등록이 다 지금 됐기 때문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좀 싶은데요. 한 분씩 좀 써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지역구요. 예, 구체적인 지역구면 좀 아니 근데 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네네네. 지금 보면은 고행신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쓰신 것 같아요. 고행신 교수님 설명 듣는 동안에 다른 분들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군데를 썼습니다. 마포갑이나 노원병을 네. 쓰셨네요. 안대희 새누리당의 후보가 나와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에는 노웅래 의원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현재로서는 노웅래 의원이 다소 지지율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전반적인 추세는. 네, 그러나 네. 안대희 후보라는
빅카드를 내놨는데 네, 네. 만약 여기서 안대희 후보가 떨어질 경우 예. 특히 이제 강승규 전 의원이 그렇죠. 여기서 컷오프 되면서 네. 컷오프도 아니죠. 뭐 아예 단독 추천을 그렇죠. 해버렸으니까 우선 추천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했죠. 무소속 출마를 해서 안대희 후보가 과연 당선이 될까? 네. 만약 안대희라는 대법관 전 대법관 출신 또 유일하게 뭐 영입 인사라 그럴까요? 예. 뭐 거물급 영입 인사가 떨어진다면 예. 이변일 거고 또 하나는 의리지. 노원병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새누리당의 전 비대위원이 이준석 예. 후보와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간에 예. 거의 뭐 오차 범위도 아니고 그냥 지지율이 현재 거의 수준에서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개소식에서 다소 눈물을 흘렸다는데 네. 눈물을 흘리려면 그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네. 미리 닦아버려가지고 네, 네. 눈물 효과가 말하자면 감성적 효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현실 정치에 와서 지금 쓴맛을 보시면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소회가 네. 큰 것 같습니다. 뭐 네. 이러다가 자칫하다가는 개도 구럭도 다 잃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만약 여기서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이긴다면 여기야말로 또 이변 지역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요. 국민의당으로서는 대표가 지금 날아가는 그렇죠. 모양새가 되고 대표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안철수로서 거기서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정치적 타격이 그 크겠죠. 어떤 장래가 아주 암담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변이라면 큰 이변일 수 있겠는데 김희석 소장님 같은 경우 순천하고 대구 수성을 써주셨네요. 네. 노원병 썼다가 급하게 지웠습니다. 네네. 뭐 대체적으로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부분을 포인트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이정현 의원이 지금 순천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곡성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그 고전을 고생을 좀 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지난 그 굉장히 화제였지 않습니까? 네.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교두보를 만들었다. 네네. 그리고 지역에 엄청난 그 예산 폭탄을 터뜨리면서 지역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사실은 초기에는 이정현은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또 호남 민심이 갈라지면서 그러나 뒤로 갈수록 결국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갑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이정현 의원뿐만 아니라 이게 반사작용 그 효과가 있어서 대구의 김부겸 의원이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예. 경우가 되겠죠. 사실은 김부겸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호남에도 이정현이 있는데 네네. 대구에 김부겸 한 명은 좀 해줘야 해야 하는 되지 거 않느냐. 아니냐. 예, 우리가 예. 자부심 있지 이렇게 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지역주의로 민심이 갈리는 것.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흐름을 꺾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친박 비박이 대결을 하면서 결집 효과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아, 예.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갔다 오면서 네. 사실 그게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쫓아가는 형국이 돼서 지금 많이 좁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순천과 대구, 수성을 비교했을 때 네네. 점점 전당 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가 결국은 여기에서도 낙마한다고 하면 지역주의의 벽을 결국 못 넘기고 다음 대선을 봐야 한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유심히 봐야 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과 대구 수성 같이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김광덕 본부장께서는요. 서울 은평하고 네. 송파를 짚어주셨네요. 저도 뭐 다른 지역을 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목할 지역구가 예, 많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자기네 텃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무공천한 지역 아닙니까? 네, 이번에 네. 정치적 그 친박과 비박의 격한 갈등 속에서 예. 무공천하기로 이제 봉합을 한 곳인데 예. 뭐 대구의 결과가 관심이 있는 건 뭐 어차피 관심이 있고요. 그렇겠죠. 겨우 대구가 아닌 이 서울에는 지금 이 은평을 하고 송파을에 결국엔 아까 이제 그 새누리당을 탈당한 그렇죠. 이재호 의원하고 이제 김영순 후보가 나왔는데 네. 과연 이 사람들이 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상대에 또 더민주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더민주 후보라든가 다른 당 후보들이 있는데 예. 이 송파을은 평소에는 표밭상으로 볼 때는 새누리당이 좀 유리한 지역인데 예. 과연 새누리당 후보가 아닌 무속으로 나왔을 때 과연 되느냐? 예. 그다음에 은평을은 평소에는 야권이 좀 유리한 지역인데 이재호 의원의 여러 가지 저력이라든가 뭐 바닥 다지기로 해서 뭐 수성을 해온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재호 의원이 과연 수성을 하느냐? 네네. 그렇지 않으면 더민주 후보가 되느냐? 또 다른 야당 후보가 되느냐 하는 네. 이런 건데 이 공천을 안 해서 탈당해서 나온 이 사람들이 돼도 이변으로 기록이 될 거고 예. 이 사람들이 아닌 또 더민주 후보나 다른 야당 후보가 되도록 이변이 되는 그렇겠네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포함해서
서울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야성이 강합니다만은 지난번엔 야당이 이겼고 네. 그전엔 또 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총선에서는 또 뉴타운 바람 이런 것에서 또 그랬죠. 여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예. 이거를 포함해서 이 서울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서울이 굉장히 바람에 약해요. 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서울 전체의 결과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지금 그동안 여당이 좀 해왔던 것을 야당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도 또 예. 좀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김 교수님은요? 네, 전체 프레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번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네.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경제 분야입니다. 소득의 불평등 이슈라든가 예. 그렇다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네. 그렇다면 중구 성동을에 네. 김종인 대표,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던 이지수 변호사라고 예. 경제민주화 쪽에 아주 활동했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현재 지지율로 본다면. 네. 그렇다면 이 선거전을 기간을 통해서 이런 경제 이슈,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경제와 민생 이슈가 어떤 호감을 받고 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불평등과 모순의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예. 이 지역이 그런 이변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노원병은 당연하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과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대표를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예. 현재는 아주 박빙양상이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네.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네.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여기서 이준석 새로운 젊은 청년으로서 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관심을 네. 갖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선거전 공천 내내 달궈졌던 것이 역시 진박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진박의 대표 주자로서는 역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 나왔죠. 네. 대구에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직접 또 악수까지 하면서 네. 진박의 대표 주자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유성걸 의원, 이 동구갑에서 그동안 유성걸 의원이 열심히 뛰었었는데 네. 과연 진박 후보로서 정종섭 장관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유성걸 의원이 됨으로써 네.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진박과 이런 새누리당 내의 계파 갈등 문제를 어떤 쪽으로 특히 대구 시민들이 이 마음을 실어줄 것이냐 예.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네. 된다면 네. 이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자 이변이 될 만한 곳들을 한 번씩 해석과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누리당 대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지난 주말 사이 이제 보면은 그 진박 후보들끼리 모여서 또 한번 그 출정식 같은 개념을 한번 가졌고요. 유승민 계열 흰 옷을 입고 또 한번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 그러니까 탈당한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거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사진은 그대로 계속 걸어둘 겁니다. 제 사무실에 계속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뭐 나중에 복당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사진은 제 사무실에 오랫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랬죠? 네. 때라고요. 아니 대통령 사진은 꼭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도 무소속이든 또 우리 같은 사람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지위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어떤 분도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사진을 그대로 걸어둔 것은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갖고 거기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승민 배신의 정치로 낙인이 찍혀져 그렇죠. 있는데 대통령 사진까지 띄면 대구 시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요즘에 콘크리트 지지율에도 다소 금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서 금이 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또 유승민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무소속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탈락이 됐지만 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또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네. 또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예. 그런 뜻으로 지금 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그럼에도 그걸 떼버린다 하면은 오히려 더 반감만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유승민 의원과 다른 비박 의원들 그러니까 탈당파 의원들하고 또 입장이 좀 달라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에는 새누리당 후보, 그것도 진박 후보와 겨뤄야 하는 그런 예, 예.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보다 훨씬 더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더 크죠. 네. 복당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빈대 그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그 당선이 돼서 복당을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지역 내에서는 거부감이 좀 덜해요. 네, 네. 그렇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엄연히 있거든요. 네. 새누리당 네. 소속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연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본인의 지향이 다시 당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새로운 분파나 세력으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보면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당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단 도울 게 있으면 하겠다. 네. 지금 그 방에는 신주단지처럼 그 사진을 걸어놓고 밖에서는 국민을 바라보겠다고 가야 하는 이 어정쩡한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연대라고 하기보다는 네. 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상 같이 도와주고 이러는 거지 아, 사실 예. 반박이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연대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구는 엄연히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영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원내 진출하고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 극단적인 대립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네요. 지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복당도 안 된다. 복당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원유철 원내대표는 복당이 안 된다. 이 당헌 당규상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 아까 그 색깔을 안 된다고 한 거는 네. 탈당 후보들이 박대통령 사진을 떼라 하는 거는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한 얘기고요. 그랬죠.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이 현재 탈당을 해서 복당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선거 전략상도 복당이 된다라고 무속 탈당한 사람들은 탈당해서 무속 나온 사람들은 복당이 된다 그래야 내가 새누리당 후보에 가까운 후보가 아니냐 해서 선거 전략상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선거 전략상 새누리당은 일단 복당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총선이 끝난 뒤에 이 복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네. 그리고 6, 7월에 전당대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박들이 주류가 된 최고위원회의는 가급적 이거를 입당을 안 시켜야 네, 여러 가지 네. 전당대에서도 유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회의는 가급적 입당을 안 시키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총선 이후에도. 네. 예. 실제로 그래도 안 시키려고 하지만 최고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최고위에서 네네.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친박 진영에서 보여줬던 그동안의 치졸하고 좀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미 이런 판이 결정됐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한 지역에 또는 몇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아무리 네. 반대 생각을 갖고 있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의가 있고 예. 또 같이 가져야 될 국가의 대표로서의 같은 상징성을 국민들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사진을 떼라 또는 복당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거죠. 왜냐하면 막상 표가 이제 개표가 돼서 숫자가 만일의 경우 이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된다. 네. 그러면 앞장서서 영입을 하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헌법 기관으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후반기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특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그동안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 네. 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표하고 있고 박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 때문에 갈등을 하고 찍어낸다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네. 그동안 굉장히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치열한 계파 갈등에 따라서 갈등을 갖지만 저는 네. 복당을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동안 노선이라든가 또 대구 지역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 본다면 네. 충분히 대구 지역에 이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주실 거고 그 네. 선택에 따라서 충분히 복당이 가능한데도 안 네. 된다라고 이 엄포를 놓는 것은 현 정치 상황에서 역시 아무래도 진박 후보들을 지원해달라는 유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호소가 네. 되고 네. 또 후보들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전술이라고 보는데요. 네. 좀 정치가 정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제는 좀 예. 치졸한 모습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 복당 문제는요. 예. 사실은 사진 때라 이런 거는 치졸한 거 맞고요. 네. 그런데 복당 문제는 사실은 엄연하게 새누리당 이름으로 공천을 줬단 말이죠. 예. 다른 후보한테 공천을 줬는데 그 공천 받은 사람이 새누리당 마크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서서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분을 지금 시점에서 복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거 공천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냥 무소속으로 뛰고 당선된 사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네. 면에서 복당 문제를 지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렇겠죠. 민심이 가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원유철 대변인이 뭐 복당은 안 될 것이다. 이거는 본인이 원내대표 있을 때 최고위원회 멤버 있을 땐 안 된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어찌됐든 5월 20여일까지 5월 말까지는 원내대표를 하고 최고위원회 멤버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전당대회 때까지는 비박 계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예. 전당대회가 새로운 대표, 그것도 대권을 관리해야 할, 대선을 관리해야 할 지도부가 들어서는 전당대회인데 네, 네. 그때 비박을 무소속 탈당을 해가지고 그 비박으로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을 또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현 지도부에서는 입당이 거의 힘들 거고 네, 네. 전당대회 이후에 여도 새로운 야도 네. 새로운 정계 개편이 있을 겁니다. 예, 대선을 방향을 가고 작은 형태든 아니면 큰 형태든 네, 네. 그때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각을 세우면서도 어쨌든 복당하려는 뜻도 보이는데 자발적으로 나 복당 안 한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의호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악랄한 사천이자 비민주적인 정치 숙청이라면서 새누리당 공천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면서 나 복당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의화 의장께서 뭐 지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예. 청와대하고 각을 많이 세웠죠. 네네. 직권 야당 직권 상정하라는데 하지도 예. 않았고 국회의장 원래는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청와대나 친박 측에서는 정의화 의장을 상정하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황우려 친박의 황우려 그랬죠.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이겼는데 어쨌든 정의화 의장께서 요새 좀 지역구도 없어져 버리고 네. 한때 광주 출마설까지 나오고 네네. 또 뭐 국민의당 입당설도 나와갖고 예.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뭐 대권 후보가 따로 뭐 씨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서 나름대로 그런 대권의 꿈을 쭉 키우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런 꿈 자체를 버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정의화 의장이 좀 이렇게 톡한 얘기라는 것은 네. 어차피 총선 이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 수를 좀 놓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의 가능성 자체가 지금 문이 닫혀진 것은 예, 아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개헌 논의를 하지 말라고 봉쇄를 했지 네. 그 문을 열어놓으면은 지금 개헌 논의가 또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네. 될 경우 정의화 의장이 빠지는 달지는 않았지만 네. 또 그런 정계 개편이라든가 또 이런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그 비중이라든가 네, 그런 네. 국회의장을 지낸 역량 네, 이런 네. 것들로 감안할 때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네. 점을 감안해서 예. 이것은 대국민용 레토릭, 네. 수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동안 지켜본 정의화 국회의장은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어떤 사안을 의회 민주주의 틀에서 해결하겠다는 예. 그런 성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영원함 갈등이라든가 이런 지역 이슈에도 네. 양쪽을 다 같이 배려하는 그래서 네.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정치의 갈등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예. 사실은 지난번 직권상정 문제라든가 이랬을 때 저는 일부에서 뭐 비판도 합니다.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에 네. 대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충분하게 숙려 기간을 두고 네.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예, 예. 그동안에 보여진 새누리당, 자기 뭐 고향이나 정치적 고향이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실망했지만 사실상 사천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다른 계파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진박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네. 있지만
당대표를 죽여버리겠다. 물론 치중에 한 말이더라도 그 말 속에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가 오가고 정치의 국민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네. 저는 굉장히 일단 실망된 그런 감정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다. 예. 두 번째로는 현재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예. 희망을 아주 강하게 표출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정치 문화가 이렇게 여야 갈등, 미래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들에 네.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도 역시 정치에 꿈이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대권에 대해서도 몇 번 자신의 의향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충분히 또 좋은 주자가 될 수 있다. 네. 각 지역, 영호남이 특히 화합하고 예. 또 의회 민주주의가 꼽히는 장이라면 좋은 인품을 가진 분이니까요. 네, 네. 우리 국민들한테 본인도 심판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현실에 예.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네. 이런 측면은 좀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서 지금 두 가지는 그렇다 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꿈 얘기에 대해서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평소에 자주 봐온, 네네. 자주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온 입장인데 네네. 정의화 의장이 대권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여러 가지 사석에서 질문을 하면 네. 대권 주자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네네. 분명히 그런 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권 주자의 씨가 따로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결국에 그걸 만드는 거는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네. 국민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국회의장을 지금 지내신 분이 지금까지 대부분 국회를 더 이상 진출 안 하고 그렇죠. 다 정계를 은퇴를 했어요. 보통 물러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금 공천을 비판한 거는 역시 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본인의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에 추진할 뜻을 내비쳤는데 네. 이거는 평소에도 보면은 이 새누리당과 지금 더민 전통 야당이 아닌 제3세력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하시거나 거기에 힘을 실어줄 생각을 내비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에도 보면 새누리당에 지금 입문한 이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로 새누리당 계속 있었지만 네. 처음에 이해창 대선 후보 때부터도 그때도 비주류였어요. 네네. 계속 그 비주류의 길을 새누리당에서 걸어오면서 뭔가 이 새누리당 노선하고 조금 다른 그런 걸 추구하고 싶은 생각을 내비친 게 있고 또 하나는 평소에 영호남 화합 예. 이런 걸 굉장히 정이화의 화합이라면서 예. 영호남 화합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통일 이런 네. 문제를 평소에 많이 거론하는 거 보면 네네. 일단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만드는 거는 본인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국민이 만든다는 거기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무석 부사님이 좀 다른 얘기 하나 물어봐도 될까 싶어요.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박근영 네네네. 사진 박근영 전 유경재단 네. 이사죠? 이사장이죠. 이사장입니다. 예,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비례대표 이렇게 출마한다고. 같이 네. 참 거기에 이렇게 두 박 대통령이 계셔야 하는 건지 예. 어떤지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예. 근데 사실 저 사진이죠. 이렇게 오셨는데 네. 그냥 이렇게 얘기거리는 될 수 있어도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비례대표로 지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비례대표면 5석 이상의 네. 또는 전체의 3% 이상의 득표. 사실은 저 공화당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존재감은 한번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적절하거나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정 구상 그리고 네. 전국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 또한 현실화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 크게 논의할 바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네. 일단 표심이라고 하는 건 모르니까 지켜봐야겠죠. 제가 그런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의 남아있는 임무가 있어요. 네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네. 그리고 노동법 등 경제활성화법 네. 민생 법안들이 19대 때 묵혀가지고 마지막에 다 몰려 있어요. 네, 지금 네, 네. 국가 경제가 허덕거리고 있고 외부적인 위압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데 국회가 19대 국회가 결국은 식물 국회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남은 임기라도 국회의장이 주도를 해서 무엇인가 국민들한테 성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 비판하고 자기 정치 세력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 중심을 잘 지키고 예. 여당이나 이런 협조를 구해가면서 예. 총선 이후에
원 구성하기 전까지 그 과정을 잘 관리해서 네. 묵혀왔던 입법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정치적인 미래를 보는 거지. 지금 이 와중에 국회의장까지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예. 하나의 개를 형성하고 세력을 향해서 미래를 보겠다.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지금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요. 스스로 뭐 대권 반열에 올려놨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앞서 한 발언을 두고요. 뭐 제 얘기 아니라 박지원 의원이 네, 얘기했대요. 속아 웃을 일이다. 네, 네, 지금 김종인 대표 저런 발언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힘이 쫙 빠졌어요. 네, 또 네. 돌아다니시는 폼도 힘이 많이 빠져 보이시는데 네, 네. 어쨌든 지난번 비례 그렇죠. 이번 넣느냐 그 마느냐 파동을 겪으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김종인 대표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 네, 네. 일각에서는 짜르다 러시아 황제 짜르다 또 뭐 제왕이다 했을 정도로 예, 예.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를 했었는데 예. 비례대표 파동을 겪으면서 예. 아 역시 바지 사장 맞네. 저 양반이 구단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용병 감독으로 온 용병에 불과하네. 이런 네. 것들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예. 역시 지금 가장 핵심은 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지금 방문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네. 지금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예. 호남의 지지 없이 야권 대통령이 나온 적도 없고 야권의 네. 대선 후보가 되기도 어려운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게 네. 앞으로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상황도 없어지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없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예. 어쨌든 호남에 가서 표심을 좀 자극하려고 보니까 네. 호남에 뭐 마땅한 대권 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예. 내가 네. 호남의 대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바지 사장 아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호남의 표를 몰아주면은 예. 내가 그 표심을 가지고 다음 뭐 총선 이후에 대권 지금 여러 총선 이후 대권은 싹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중에 나도 하나가 네. 아니냐 하면서 네. 표심을 자극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이 아마 호남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들을 겁니다. 네, 네. 마치 고 교수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니 네. 김종인 대표가 본인 입으로 바지 사장 얘기하니까 네. 좀 서글퍼지네요. 뭔가 이렇게 항변할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자신감에 차 있으면 그런 예. 얘기도 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찌 됐든 예, 예. 그런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지 사장은 사내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면서 네. 대외적으로 얼굴만 있는 게 바지 그렇죠. 사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에는 개혁가, 야당이 개혁가, 야당을 재건할 사람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 지난주에 과정에서 보면서 네. 아, 야당을 개혁하는 그런 권한이 가지고 있지 않구나. 결국은 친노 친문의 정당이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장이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개혁가 이미지를 접고 이제 저격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당에 대고는 경제 심판이다. 네. 뭐 경제 얘기를 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는 분열주의자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책임 같이 져야 하는 책임들을 공격만 하고 내부적인 반성의 한계가 있으면은 그게 그 바지 사장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좀 조급했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 본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호남의 주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예, 거예요. 문재인 대표를 지난번에 대선 때 지지한 것은 어찌됐든 친노그룹과 호남그룹이 야당의 연대를 통해서 네. 문재인 대표를 밀었는데 결국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의 사위인 안철수 그 의원을 빌려다 썼는데 이 사람이 정치력이 없고 뭔가 그 다음에 기대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호남 사람이 누구냐? 천정배 의원 호남 정치 얘기했지만 새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네. 나도 호남이다 했지만 김종인 대표의 살아온 궤적이 호남 정치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본질적으로 호남이 가지고 있는 대막을 이루어줄 네. 사람이 없다는 한계에서 이런 혼돈들, 야당의 혼돈이 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광덕 본부장님께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냈었는데 예, 예. 오늘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철회했더라고요. 아, 예. 네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더민주가 충청권에서 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네. 충청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공약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대선 이후로 이제 충청권에서 그 무게 중심이 조금 새누리 쪽으로 좀 유리하게 간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여론조사에도 보면 네. 새누리당이 어떻든 더민주보다는 좀 앞서 있고 네. 또 야권 분열 때문에 조금 더 앞서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뒤집고 충청권에서 좀 우위를 지켜야 전국적으로 좀 상당히 그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뭐 충청권에 뭐 대선 주자를 지금 갑자기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한번 뒤집어 보자 하는 거에서 그 12년의 대잡인데 12년 전에 2002년에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 네. 그거에 상당히 먹혀들어서 충청권에서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한번 다시 원용해서 이번에는 국회를 다시 세종시로 옮겨가자라고 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포퓰리즘 표를 얻기 충청권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아니냐 하는 네. 비판도 나오고 네. 또 당내에서도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 이게 아마 이제 충분하게 내부 지도부 내에서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철회로 하는 거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약 같은 것도 이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설익은 공약들 내놔갖고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요. 네. 그것은 그동안에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예비 후보들이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예. 선거 일정이 계속 지체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여야 간의 갈등,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입법을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서 네. 연계하는 전략을 편 여당,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여당, 야당 모두의 책임이 결국은 이런 공약들을 설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들의 일단을 보면은 네. 역시 정제되지 않고 지난번에 그런 각 당의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네. 여당인 새누리당마저도 공약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네. 분야는 아예 정책도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은 아예 없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이번 총선을 이번 정치 세력들이 너무나 소홀히 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공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 과정에서 철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보이고 있는 이 정치 행태를 보면 네. 리더십의 측면에서 예. 대통령이 될 수는 저는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자기 조직, 네. 그다음에 자금력, 네. 인물의 문제, 또 어떤 지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권 후보로서의 역할은 아니고 저는 오늘 발언에서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도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싹들이 나올 거다. 네, 네. 다시 말해서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후보와 또 다른 야권의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런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권 후보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야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 예. 본인이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겠다는 좀 그런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새로운 이 야권 내 대선 후보와 관련된 판도를 만들 수 있는, 특히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살짝 빨리 닦아버려서 눈을 못 봤다니까 뻑뻑뻑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감성 마케팅을 하려면 예. 눈물이 주르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전에 노무현의 눈물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특히 뭐 이 눈물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흘렸어요. 예. 탈락해서 뭐 우는 분도 있고 필리버스터 하다가 감격에서 스스로 우는 분도 그랬죠. 계시고 네. 또 불출마한다고 또 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또 기자회견에다 오신 분들도 예, 많았는데 예. 어쨌든 이 눈물이란 게 악어 눈물이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네. 정치인들은 눈물을 뭐 그렇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소외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지금 지역구에서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네. 과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다 어느 하나라도 놓친다 한다면 안철수 장래가 아주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과연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본인이 아마 이런 쓴 맛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예. 과연 내가 정치인으로서 있는 게 내 인생에 옳을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대로 기업인이라든가 학자로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소위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마 그런 그 도끼 갖고 달라들고 뭐 그냥 뭐 넘어지고 이런 네. 꼴을 처음 봤을 거예요. 예, 뭐 예.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늘 있던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죠. 아마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어떤 문화적 정치적 충격을 느꼈으리라고 보고 그런저런 소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소식에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요.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참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느낌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술을 입에 댔다, 예.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진정성이나 감동으로 오기보다는 아유 정치 어떻게 하지? 정치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아유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단 말이죠. 네, 네. 눈물을 닦아줘야 할 건 정치인이에요. 국민의 눈물을 정치인이 닦아줘야지. 언제까지 정치인의 눈물을 국민이 닦아줘야 합니까? 네, 네. 이제 눈물 그만 흘리시고 현장에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대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신 한인대 특임교수,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 본부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